2026년 1월 기준으로 물가는 작년보다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이 조용히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같은 돈으로 장을 보면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고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말하며 금과 원자재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진짜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 구조를 통해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어떤 자산이 실제로 살아남았는지 확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율과 세금, 심지어 빚까지 포함해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이미 3개월 연속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 은행 예금으로 2% 이자를 받았다고 해도 물가가 2.5% 올랐다면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100번장을 볼 수 있었다면 올해 이자를 받아 1억 200만 원이 되었더라도 장바구니 비용이 102만 원으로 오른 탓에 이제는 99.6번밖에 장을 보지 못합니다. 통장 잔액은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든 거죠. 이것이 바로 구매력 손실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의 구매력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서 매년 2.5%씩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은 연봉 인상이나 예금 이자라는 호스로 물을 채웁니다. 하지만 채우는 속도가 2%인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2.5%라면 수영장의 물은 결국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우리는 실제로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물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빠져나간 물은 누구 수영장으로 갔을까요? 부동산을 산 사람, 주식을 산 사람, 그리고 바로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입니다. 아니, 빚진 사람이 돈을 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9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 부장님의 연봉은 약 2천만 원이었죠. 이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는 빚지는 게 싫다며 은행에 꾸준히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2000년, 드디어 1억 원을 모았죠.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요? 3억 원이었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았지만 집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겁니다. 반면 B씨는 1990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돈 3천만 원을 넣고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고정금리로 말이죠. 그렇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 뒤 B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 되었고 빚은 여전히 7천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2000년에는 부장님 연봉이 5천만 원까지 올라 있었죠. 계산해보면 B씨는 자기 돈 3천만 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든 셈입니다. 10년 만에 거의 8배가 된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A씨는 채권자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었죠. 반면 B씨는 채무자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빚이나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B씨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데 빚을 썼습니다. 만약 빚을 내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다면 그건 인플레이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었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환경에서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할 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만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부의 이동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18세기에 리처드 캔틸론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새로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쿠폰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쿠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축제 전날 저녁에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축제가 시작되자마자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 가장 좋은 물건들을 먼저 싹 사버렸죠. 두 번째로 축제장 노점상들에게 쿠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사 대박이네 하면서 재고를 모두 팔았고,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가격을 올려야겠다고요. 세 번째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쿠폰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좋은 물건은 다 팔렸고 가격도 올라있는 상태였죠. 마지막으로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하게 달려왔지만 축제는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건 오른 가격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캔틸론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 경제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볼까요? 첫 단계에서는 은행과 대기업이 가장 먼저 돈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며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은 1에서 2% 금리로 수백억, 수천억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던 때였죠.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떨어진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됩니다. 2020년 4월 이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피는 3.000까지 상승했고, 불과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역시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0억 원이 되었죠.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 이미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산 가치가 2배가 된 거예요. 돈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야 월급쟁이들에게 돈이 도착합니다. 2020년에는 월급이 동결됐고 1년 뒤인 2021년에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줬죠. 와, 좋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이 됐고,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는 800원에서 1.000원이 됐죠. 월급은 3% 오르는 동안 집값은 100%가 올랐습니다. 2020년에 돈 좀 모아서 집 사야지 하고 은행에 저축만 했다면 2021년에는 그 집을 아예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저축은 했지만 집은 더 멀어져 버린 거죠.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자산이 있는 곳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 노동자에게 도착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노동자에서 자산가로의 이동이죠. 더 섬뜩한 건 이 과정에서 누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돈이 흐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GDP의 약 54%, 즉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바로 반발합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정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조용하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집에 조카가 놀러와서 삼촌, 용돈 10,000원만 빌려줘. 1년 뒤에 갚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10,000원이면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카는 약속대로 10,000원을 갚으러 왔죠. 그런데 그 사이 물가가 50% 올랐습니다.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 하나밖에 못 사고 팝콘도 못 사고 버스비도 부족합니다. 조카는 약속을 지켰지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빌려줄 때의 10,000원과 돌려받을 때의 10,000원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정부가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에 정부는 국채를 100조 원 발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은행,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와 보험사가 이 국채를 샀죠. 결국 우리 돈입니다. 6년 뒤인 2026년, 정부는 200조 원을 갚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2020년의 100조 원과 2026년의 100조 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 사이 물가가 매년 2.5%씩 올랐고, 5년이면 누적으로 약 12%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2025년에는 112조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00조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 차이 12조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먹어서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왜 억압이냐면 국민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오른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 이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빼앗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낸 거예요.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볼까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GDP 대비 120%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세금을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렸어요. 대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물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요. 20년 동안 물가는 2배, 3배로 올랐고 그 결과 1980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빚이 사실상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실제로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해결한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저축한 국민들입니다. 국채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동안 정부의 빚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섬뜩하죠.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이 일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예금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아주 조용히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불을 세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첫째,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둘째,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셋째, 국민에서 정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손해보는 쪽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쪽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세요. 물론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 좋은 빚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로만 머무르지 말고 자산가의 위치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를 보유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1970년대를 보세요.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은 극심했고 오일 쇼크가 2번이나 터지며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그 시기에 살아남은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10년 동안 연평균 실질 수익률 플러스 9%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는 무려 수백 %의 수익률을 냈고 부동산 역시 고금리 환경에서도 가치를 방어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었죠. 반대로 가장 크게 망한 자산은 현금과 채권이었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어요. 여기서 한 투자자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아이폰을 떠올려 보세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삽니다. 이런 힘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물가와 함께 움직이는 자산, 금과 원자재, 그리고 주식을 함께 담는 전략이죠. 하지만 모든 빚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변동금리 대출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금리는 언제든 오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연이자 부담은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5배가 됩니다. 둘째, 소비를 위한 빚은 최악입니다.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처럼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소비에 빚을 쓰는 건
인플레이션의 편이 아니라 손해보는 쪽에 서는 겁니다. 셋째, 전세갭 투자는 이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전략이었지만 2025년 전세 사기 이슈 이후 전세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역전세가 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자산의 20% 이하로 유지하세요. 현금은 매년 물가만큼 조용히 녹습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만 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옮기세요. 가능하다면 ISA 계좌를 활용해 ETF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주의 깊게 보세요.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추가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책은 자산의 약 30%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채권이 유리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70%를 넘기면 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반드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을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금은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금 ETF나 소액의 골드바라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ISA 계좌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서민형은 4천만원, 일반형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해외 ETF를 ISA로 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움직이고 있어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현금에서 실물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화는 약해지고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으며 금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970년대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원리를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그 돈을 그냥 놓아두고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현금을 자산으로, 소비를 투자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